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트럼프 해리스 대결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미국 역사의 전환점을 앞두고 미 대선의 의미와 판세를 잘 짚고 있는지 미 대선 상황을 전한 YTN 보도를 오늘 뉴스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영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가 늘고 있는데요.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는 백일에도 동시에 유행이라고 합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동향을 보면 7, 8월에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름철 실내 환기가 부족하고 사람 간의 접촉이 늘어나는 이 학예 휴가지 방문 등이 그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현재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만큼 이 손 씻기 그리고 기침 예절 준수와 같은 기본 예방 수칙을 꼭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김지연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 토론 후 폭풍.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 중 총기 피격 사건.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적인 후보 사퇴. 해리스 부통령의 대안론 부상까지. 근 한 달여에 걸쳐 벌어진 미국 대선 국면의 키워드들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랑의 한 달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누가 차기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는가의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가 주목하는 문제이고 우리에게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다양한 차원에서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국내 언론들 역시 본 이슈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Y는 YTN의 미 대선 보도를 다뤄봅니다. 네, 앞서 6월입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1차 토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저희 YTN이 생중계로 전하기도 했죠. 네, 그렇죠. 아시다시피 미 대선 이슈가 국내 언론에서 이게 급속히 부각되는 도화선이 된 건 6월 말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CNN TV 토론이 아닐까 싶은데요. 6월 27일 YTN 보도 바이든, 트럼프 첫 TV 토론 D-1 대격돌 예고 보도를 보면요. 토론을 앞두고 나온 뉴욕타임즈 여론조사에서는 두 사람의 지지율이 46대 46, 동률이 나올 만큼 박빙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10명 가운데 7명은 이번 첫 토론이 선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점 역시 본 보도를 통해 알 수가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본 TV 토론을 기점으로 국내 언론 역시 미 대선 보도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토론의 직후인 6월 28일 67% 트럼프 승리, 바이든 고령 위험 극복 실패라는 제목의 YTN 보도는 토론을 지켜본 유권자 565명을 상대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67%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승자로 꼽았고 바이든 대통령을 승자로 꼽은 응답자는 33%에 불과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6월 29일 뉴욕타임즈 바이든 재선 도전 포기해야 보도 역시 바이든에 대한 미국 내 우려의 기운을 뉴욕타임즈 사설 내용을 인용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의 TV 토론은 국내 언론이 미 대선을 본격적인 중요 의제로 점화시키는 계기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CNN 대선 토론이 YTN에서 90분간 생중계되지 않았습니까? 시청자의 주목도가 아주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준비하는 그 상황에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미국에는 대통령 토론 준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 1987년에 민주공화당이 이제 합의를 해서 이곳에서 대통령 그 TV 토론을 주관을 하는데 올해는 두 후보가 다 거부를 했습니다. 대신에 CNN과 1차, ABC와 2차 이렇게 두 번 방송 토론을 하기로 이렇게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CNN에서 토론회를 하게 됐고 YTN은 지난 2016년도 그러니까 힐러리, 트럼프
TV 토론 때 2번 중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도 90분 동안. 그래서 이번에도 별 이견 없이 토론의 생중계가 결정이 됐고요. 비교적 잘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동시간 점유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YTN에서는 다음 달 10일에 있을 ABC의 그 토론회도 중계권 협의를 통해서 생중계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미국 대선 보도의 비중이 높은 그 이유를 보면 그만큼 국내 외교 안보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 전문가를 통한 해설 대담으로 여러 사안에 대해서 시청자의 이해를 도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어땠는지도 조금 살펴주시죠. 네, 바이든 후보 사퇴 후 미 대선 구도의 변화를 짚어준 대담이 유익했는데요. 7월 22일 바이든 결국 재선 도전 포기, 미 대선 구도 흔드나 대담 보도가 있었고요. 같은 날 오후 바이든 후보 사퇴, 초유의 사퇴, 미 대선 구도는 대담 보도 역시 유용했습니다. 이 보도의 경우에는요, 사퇴의 배경, 사퇴 연설에 담길 메시지,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후보 가능성,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메시지 전략, 향후 대선 판도의 변화 등을 다각도에서 짚어주어 시청자들의 궁금증에 답하는 유용한 대담이었습니다. 폴 비릴리오와 같은 학자는 이제 TV의 시대를 소위 속도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시간 속보를 세계인들이 동시적으로 접할 수 있는 매체, TV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강조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죠. 최근 펜실베니아에서 벌어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을 전한 YTN의 보도들을 보면서 저는 속도의 시대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났습니다. 피격 소식이 전해진 7월 14일 YTN은 현장 상황, 사건의 경위, 향후 전망 등에 대해서 굉장히 발빠른 소식들을 전했는데요.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소식이 단신 속보로 전해진 뒤 불과 2시간 후에 마련된 심층 대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부상 입은 듯 보도는요, 전문가와의 신속한 심층 대담을 통해 본 사건의 현황과 원인, 향후 파장 등에 대해 다각도에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본 보도는 전문가 대담 중에 워싱턴 특파원을 연결해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지 소식을 함께 전했는데요. 속보성과 심층성 두 가지를 모두 취한 네트워크 보도여서 각별히 눈길이 갔습니다. 7월 14일 유세장 총격의 트럼프 부상, 총격범 사살. 이 대담은 사건 당일 아직 관련 사안에 대한 공식 조사 발표가 있기 전에 진행된 대담인데요. 이날 이 사안은 뉴스 특보로 보도하면서 스튜디오에는 국제부 기자와 시사평론가가 출연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시사평론가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근거 없이 언급한 부분이 좀 부적절해 보였습니다. 저격범이 정밀 조준 사격을 하지 않고 그냥 난사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거나 또 사건 직후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 통화를 했다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이라고 예측하느냐라고 하는 앵커의 질문에 바이든이 도널드 are you okay? 그랬을 거고 트럼프가 I'm fine 이랬을 거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불확실한 시기에 부적절한 질문이었고 또 부적절한 답변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보도, 특히 해외 사건의 경우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추측과 해석을 극도로 자제하고 파악한 사실을 위주로 전달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발생 후 조사 초기 단계에서 부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거나 잘못된 추론을 방송하게 되는 경우 오해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안에 맞는 전문 패널 선정과 검증된 사실 정보 전달에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팩트체크, 사실 검증된 내용을 좀 우선해서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동시통역입니다. 이 동시통역의 역할이 또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제가 이번에 미국 대선 관련 YTN 보도를 살펴보다가 새로운 시도로 눈에 띄었는데요. 7월 14일 이 시각 CNN 생중계 트럼프 총격 당시 화면 공개에서는 트럼프 총격 당시 화면을 공개하면서 해설하는 CNN의 보도를 동시 통역으로 전달했습니다.
CNN 보도를 동시 통역으로 생중계한 이 보도의 경우 속보성 그리고 현장성을 살렸다는 점은 좋았지만 전달력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웠는데요. 한 명의 동시 통역사가 여러 화자의 발언을 통역해서 이게 전달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누구의 발언인지 이런 것들이 시청자 입장에서 구별이 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반면 내용적 측면에서 미국 현지 언론이 근본 피격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CNN 출연자의 발언 내용 중 정치적인 폭력이 계속 증가해 왔으며 오늘 사건이 그것을 보여준다. 정치적 폭력이 이미 일정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정도라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본 사건의 중요 배경 중 하나로 추정되는 정치 혐오와 폭력의 문제를 겨냥하는 발언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연설 나서는 바이든, 해리스 대 트럼프는 초박빙에서는 스튜디오 대담을 방송했는데요. 대담 방송 중에 진행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동시 통역으로 중계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게 되면 외신을 번역해서 인용 보도하는 것보다 속보성을 높일 수 있고요. 또 원본 그대로 확인할 수 있어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정보 신뢰도와 현장성이 높게 느껴졌습니다. 신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점도 보여서 인상 깊었는데요. 몇 가지 보완할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동시 통역 음성이 들리는 속도와 화면에 제시되는 번역 자막의 속도가 좀 맞지 않아서 정보 인식에 있어서 좀 혼란이 왔고요. 또 화면에 외신 원본 자막과 YTN이 삽입한 자막, 또 번역 자막까지 겹쳐지면서 시각적으로도 정보가 좀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동시 통역과 실시간 해설은 강점이 뚜렷한 아주 신선한 시도인 만큼 앞으로 보완을 통해서 외신 인용 보도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 통역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지만 가장 큰 장점 하나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그 순간 그 생생함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제작 과정에는 또 나름의 고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선 토론 생중계, 이 동시 통역과 조금 다른 부분도 있었겠죠? 지난 2006년도에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미 국무장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반기문 외교부 장관하고 이제 회담을 한 다음에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것을 외교부에서 동시 통역 생중계를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이 일이 기사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동시 통역이라는 것은 시청자들에게는 많은 이점을 주지만 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위험이 큰 것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특히 외교 사안은 단어 하나에 따라서 이 맥락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통역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토론회 생중계 동시 통역과 달리 나중에 이제 피격 사건 생중계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섭외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준비가 좀 부족한 부분은 있죠. 하지만 어쨌든 그 총격 사건이 난 뒤 가장 짧은 시간 안에 CNN의 그 생중계를 통역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바이든과 트럼프의 TV 토론에는 YTN에서 동시 통역사가 두 분이 참여했습니다. 한 분은 바이든을 담당하고 한 분은 트럼프를 담당해서 사실은 꽤 매끄럽게 갔고 특히 트럼프 통역을 담당했던 분은 힐러리 트럼프 토론 때도 트럼프를 맡았는데 아주 그 능력이 출중한 것으로 그 업계 쪽에서 소문이 났던 분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생중계가 준비하는 과정이 좀 짧고 또 여러 회사에서 동시에 원하기 때문에 평소에 동시 통역사의 풀을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YTN은 그래서 영어, 일어, 중국어 이 세 분야는 동시 통역사분들의 풀을 항상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한미, 한일, 한중 관계의 모든 사안들은 동시 통역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방송 매체가 이제 보도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점 중 하나를 더 꼽자면 바로 내용을 설명할 때 나오는 그래픽, 자료 화면일 텐데요. 이번에 좀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서요?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은 공식 유세 도중에 벌어진 일이라 영상과 사진에 아주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적이 있다는 AP통신의 에번 부치 기자가 찍은 사진은 역사에 남을 사진으로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영상과 사진을 보도할 때에 각 언론사는 그 부상 부위와 혈흔을 어디까지 선명하게 보여줘야 할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에서는 시청자에게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되고 내용 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사망에서는 총기, 도검, 살상도구 등을 이용한 잔혹한 살상 장면이나 직접적인 신체 훼손을 묘사, 이 항목이 방송에서는 안 되는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에 방송에서는 안 되는 내용에 포함되지만 불가피하게 보도하게 되는 경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론사 내부에서 협의를 통해서 기준을 정한 후에 일관성 있는 보도를 해야지 될 텐데요. YTN 보도에서는 어떤 것은 원본 사진이나 영상이 그대로 전해졌고요. 또 어떤 보도는 상처와 혈흔 부위를 흐림 처리해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보도 내에서 원본과 흐림 처리본이 혼재된 경우 그런 화면도 있었습니다. 외신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원본 보도 형식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을 텐데요. YTN 내부적으로 원칙을 정해서 최대한 일관성 있게 적용 보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우리가 미 대선에서 주목하는 그 이유들이 설명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미 대선 결과를 두고 향후의 상황을 좀 따져보는 그런 보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좀 어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미 대선 보도에 궁극적으로 주목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따지자면 대선 결과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무래도 클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환경 감시 차원에서 본 사안을 언론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언론은 미 대선 결과가 한국에 미칠 영향을 그래서 미리 짚어보고 이에 대비하는 노력을 민관 차원에 촉구하는 역할, 특히나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자본시장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개인들에게도 이제 제공해야 될 책임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YTN 보도가 어땠나 몇 가지만 이와 관련해 살펴보면요. 우선 바이든 사퇴의 커진 불확실성, 변동성 확대 7월 23일 보도는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후보 사퇴로 대선판이 요동치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증시도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 7월 24일 트럼프 리스크에 K배터리 앞길 험난, 전략 수정 필요 이 보도는요. 향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 이런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전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보도는 제조업 그리고 자본시장과 같은 어떤 경제적인 변화 차원에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미 대선 결과가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보다 좀 더 다각도로 진단하고 대비하는 노력들, 그래서 이걸 민간 차원에 촉구하는 언론의 역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 대선 D-100 북미 관계 어디로에는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김대영 연구위원이 출연해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반도 외교안보 상황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해설했습니다. 이 대담에서는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두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를 예측해 보았고요. 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양 후보의 시각차를 짚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외교 안보 분야 의제가 어떻게 움직일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 유익한 대담이었습니다. 다만 미국 대선 결과가 국내 정치와 정부의 정책 기조, 그리고 민간 경제와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고 예측하는 보도와 대담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았는데요. YTN에서는 그 정책들의 차이와 또 그 차이가 대한민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심층 비교하고 해설하는 보도를 기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먼저 평가원님부터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우리 밖 의제에서 우리 안 의제로. 미 대선 결과가 미칠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는 단지 우리 바깥의 정치적 이벤트가 아님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은 24시간 보도 채널의 강점을 10분 활용해 요동치는 미 대선 국면의 변화를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전달하는 한편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 변화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미 대선을 우리 바깥의 의제에서 우리 안의 의제로 분석하고 해설하는 역할을 YTN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은정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대한민국 관점으로 취재하고 분석해야.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정책 변화는 우리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정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올 수 있을지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함일 겁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늦지 않게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YTN이 대한민국의 관점으로 미국 대선을 취재, 보도하고 해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지난달 최고권위의 안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경쟁 부분에 우리 애니가 진출했지만 아쉽게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영화 아가미를 제작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현장을 찾아 제작 과정을 들여다본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삶의 끝에서 아가미가 생겨난 소년 곤. 인간도 물고기도 아닌 소년과 그 주변에 머무는 소외된 사람들 이야기. 구병모의 소설 아가미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애니계의 칸 안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경쟁 부분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조금 느리지만 분명히 걷고 있기 때문에 먼 훗날에는 우리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함께 성장한 이런 시간들이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의 어려운 제작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제작해 나가고 있는 애니메이터들의 이야기를 담아냈는데요. 국내 애니메이션이 안시애니 페스티벌에 진출한 소식을 알리면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에 대해 척박한 환경이라고 표현했는데 관련해 애니메이션 시장 규모나 한계 등 추가로 정보를 제공했다면 공감도를 높일 수 있는 보도가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담아내기 위해 시청자 톡톡Y에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시장 규모와 한계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2년 글로벌 애니메이션 시장 규모는 3,8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27조 44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해 애니 강국이라고 불리는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 규모는 2조 7,422억 엔, 우리나라 돈 약 27조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6천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앞선 사례들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수십 년에 걸쳐 TV 시리즈와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공생하며 구축한 팬덤이 유독 탄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 규모가 현저히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3 애니메이션 이용자 실태 조사를 통해 발표한 극장 애니메이션 현황에 따르면 스즈메의 문단속과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흥행 순위 1위, 2위를 차지했는데요. 국내 애니메이션 중 가장 흥행한 작품은 11위인 뽀로로 극장판 드래곤캣을 배모험입니다. 뒤이어 신디아파트 극장판 차원도깨비와 7개의 세계가 있는데 두 작품 모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아동용 애니메이션에 속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은 아동용 제작에 치중되어 있는데요. 성인용 애니메이션이 더 많이 제작되어 애니메이션 시장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연예인 스토커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연예인의 사적인 영역까지 침범하는 스토킹 범죄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스토커 사례들을 모아 소개하며 관련의 처벌과 심각성을 알린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26일 가수 김재중이 발매한 노래 하지마입니다. 스토커들로부터 오랜 기간 고통받았던 자신의 실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스토커들은 팬을 가장해 연예인들의 사적인 영역까지 침해합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수시로 전화하는 건 가장 흔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까지 불법 취득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변호사의 인터뷰를 통해 연예인 스토킹을 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리고 건강한 팬 문화를 지향해야 할 때임을 짚었는데요. 연예인의 스토킹 범죄 실태를 진단하는 보도였는데 보도 제목의 처벌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실제로 연예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사례를 알려주면 보도 취지에 더 부합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Y에서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 실제 처벌 사례를 살펴봅니다. 먼저 스토킹 행위에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보,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힐 경우에는 형사처벌되지 않는데요. 실제로 처벌받았던 연예인 스토킹 사례를 살펴보면 에이핑크 멤버 겸 배우 정은지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여성은 수백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차량을 쫓아가며 배우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잠복해 있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법원은 이 행동들을 관심과 애정의 표현을 넘어선 범죄 행위로 판단하고 현재 이 여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사례도 존재합니다. 가수 비와 배우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은 1심에서 징역 6개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장마 쓰레기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주 충청 지역에 쏟아진 장맛비에 쓰레기 수백 톤이 강을 따라 내려와서 서해로 밀려들었습니다. 억센 장맛비에 강을 따라 휩쓸려온 엄청난 양의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충청 지역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바닷물이 빠져나간 해변이 각종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나뭇가지와 풀들 사이로 음료수 캔과 화장품통이 뒤엉켜 있습니다. 충북 지역 전화번호인 0432 찍힌 플라스틱 상자와 농약 병까지 발견됩니다. 많은 비로 금강을 따라 더 내려온 장마 쓰레기가 금강 하구뚝 수문이 열리면서 서해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마로 인한 쓰레기로 곤란을 겪고 있는 충남 서천군의 모습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함을 알렸는데요. 충청 지역에 쏟아진 장맛비로 쓸려온 쓰레기들이 서해안에 쌓였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관련 지자체가 쓰레기 처리안이나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의견을 반영해 시청자 톡톡Y에서 장마 쓰레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을 알아봅니다. 장마나 폭우 때 금강 수위가 높아지면 금강하구뚝 개방으로 상류에서 내려오는 온갖 쓰레기 처리에 군산시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서천군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하는 기관이 제각각인데다 관리 규정 또한 명확하지 않아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올해 금강수계 하천하구 정화 사업을 위해 해양수산부, 금강유역환경청,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유역 5개 시도협의회가 협의한 분담금은 충남이 약 4,500만 원으로 절반 이상인 56.3%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충북이 약 1,200만 원으로 14.9%, 대전시 1,000만 원으로 12.5%, 전북자치도는 860만 원으로 10%, 세종시가 440만 원 5.5%입니다.
금강하고 뚝 방류에 따른 부유 쓰레기와 직접적인 피해 연관이 있는 군산시와 서천구는 협의회 지원비와 별도로 예산을 들여 해안가에 올라오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바다에 떠도는 막대한 양의 부유 쓰레기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더욱 실효성 높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